반도 곳곳을 피로 물들인 전사들의 조국 사랑의 일념, 시뻘건 핏빛 강물이 돼버린 낙동강을 등지고 눈물을 곱씹으며 돌아간 조국 해방 전사들의 투혼이 아직도 우리의 심장에 강물되어 거세게 굽이치고 있다. 여기 반도 남단 한총련 100만 청년은 김영삼 정권을 매국 정권으로 명확히 낙인 찍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투쟁의 한 길에 다시 일어섰다. 자주의 시대, 승리의 새 시대에 100만의 영웅적 투쟁으로 청춘을 빛내어 가자. 1994년 5월 28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한총련 2기 출범 선언문입니다. 시뻘건 핏빛 강물이 돼버린 낙동강을 등지고 눈물을 곱씹으며 돌아간 조국 해방 전사들. 원문에 있으나 낭독할 때 생략한 부분입니다만 학생운동의 급격한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학생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94년 학생운동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0번째 90년대 학생운동사 7부 주사파 논쟁, 학생운동은 어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프롤로그가 워낙 강력한 문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도 좀 힘 주어서 읽었습니다만 체력이 좀 딸립니다. 오늘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번은 페북에도 포스팅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사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좀 재밌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뭐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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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오는가 네. 하니 다시 또 춥네요. 감기 걸리셨나 봐? 알러지가 와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러셨구나. 좀 힘들었어요. 네. 오늘 분량도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초부터 짧게 끝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7부가 되었습니다. 나치와 히틀러가 구부를 했는데요. 이러다가 혹시 10부로 기록을 갱신하는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부에서 94년의 학생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94년을 관통한 낱말들을 쭉 훑어왔고 세 번째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파동 이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그렇죠. 하다가 마쳤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문 열어주시죠. 예, 네. 1994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발단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였는데요. 잠깐 그 경과를 보면요. 92년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 국제 원자력 기구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 사찰을 요구합니다. 이후 6차례 걸쳐서 사찰이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92년 7월에 사찰 보고서에 적힌 플루토늄의 양과 실제 플루토늄의 양이 다른 것이 드러난 데 이어 미 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북한이 거부하자 그야말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 스피리트 한미연합 군사훈련 매년 하는 거긴 한데 네. 이게 재개되니까 북한은 이를 빌미로 93년 3월 12일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북한 핵 문제로 긴장이 높아져 가던 94년 3월에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 박영수가 전쟁이 나면 서울이 멀지 않아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그렇죠. 이 불바다 발언이라고 하죠. 네. 이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를 일시에 전쟁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남북 간의 협상은 결렬되고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도 무산된 거죠. 그래서 미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또 의정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외신은 한반도에 이거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쟁 위기를 연일 보도했고요. 급기야는 6월에는 사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흉흉했고 전쟁에 대한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거죠. 당시 미국은 실제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후에 이제 확인이 됐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에 특사로 파견합니다. 카터는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이루어냈고 화면에 사진이 나오네요. 있죠. 악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동결, 제재 중단을 서로 이제 양측에서 하나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중단에 합의하고 급기야 남북 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전쟁 위기는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평화의 물결로 이제 돌아선 거죠. 바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추진됐던 겁니다. 그야말로 50년 만에 남북 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실제 이루어질 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94년 뭐 그때 사실 분위기 굉장했는데요. 네네. 김영삼과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한다. 사실 뭐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남북 관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전면적인 전환도 이후에는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거였고, 이건 민중운동에게도 매우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양 정상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발목을 잡았던 민족 모순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면 뭐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그걸 통한 공안 탄압, 또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로 오랜 세월 민중운동을 옥죄어왔던 족쇄들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한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민중운동 입장에서도 기추가 주목되는 일이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억이 생생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남들 다 사재기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분위기가 딱 바뀌었죠. 네. 자,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죠. 너무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어서 허망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전환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94년 7월 8일 김주석의 사망으로 호해가 서울 시내를 뒤덮고 민족화의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조문 여부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이른바 조문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단지 기회의 상실을 넘어서 오히려 남북관계의 후퇴, 다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공안 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경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일성이 갑자기 이제 사망하면서 조문 문제를 두고 국내 여론이 막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에서는 국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예우, 북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서 조문을 해야 된다라는 측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한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한테 무슨 조문이냐,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건데, 이런 뿌리 깊은 논쟁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보수 세력은 이 국면에서 이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이런 분분한 여론 속에서 오락가락하던 김영삼 정부는 결국 반동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전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면서 조문에 대한 어떤 발언도 다 김일성 추종 세력으로 규정하겠다, 이러면서 조의 표명과 조문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조선 TV 버전으로 하자면 남조선 당국이 조선 조문단 파견을 가로막고 조전 조인은 고사하고 애도의 뜻조차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상식 이하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다, 뭐 이러면서 조선 TV에서도 뭐 엄청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것 같아. 너무 잘하시네. 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요. 자, 이렇게 소위 조문을 둘러싼 파동은 모처럼 찾아온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급속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파동은 뭐 사실 통일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던 학생운동한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공안 당국은 결국 이제 전면적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조문 파동으로 인해서 한 청년의 통일운동에 아주 심각한 타격은 물론 그렇죠. 그동안 이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NL그룹, 뭐 한 청년에게 매우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 되는데요. 그 경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발단은 전남대에서 발견된 김일성 분향소 사건인데요.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거. 김일성 분향소에 대한 첩보를 경찰이 7월 15일 날 입수를 했고 7월 15일 날 경찰이 전남대학교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학생회관의 한 구석방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이었다고도 하고 조국통일위원회 사무실이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구석방에서 아마 이게 이제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2층일 거예요. 2층에 있는 그 구석방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발견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문을 금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학 안에서 김일성 분향소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고요. 학생운동 당사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국민 대다수가 김일성 분향소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쏟아졌고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7월 18일 날 청와대에서 14개 대학 총장 오찬이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 서강대 박홍 총장, 네, 신부죠. 네, 신부님이죠. 박홍 신부님. 박홍. 이분이 이때부터 저도 처음 이름을 알았어요. 이분이 이제 입에 막 그렇죠. 막 거친 굉장히 말들 유명 인사가 됐죠. 쏟아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사파가 생각보다 깊이 침투해 있다. 일부 학생은 남조선 해방을 위해 가을에 또 이슈를 만들어 나올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비준 반대와 미군 기지 반납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다. 북에서 이미 지시를 했다. 나는 증거도 갖고 있다. 주사파 뒤에는 산호맹이 있고 산호맹 뒤에는 북한 산호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학생들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산호맹과 북을 일부 추정했던 학생운동 세력은 노선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운동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호맹과 북한에 있는 산호청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건 분명한 이해죠. 사실이에요. 네. 근데 대검 공안부조차도 박홍 총장의 이 발언은 참 고마운 발언이긴 하나 오게티가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인정했을 진짜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발언의 핵심은 대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고 있고 학생운동이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그렇죠. 이게 꼭 완전히 거짓말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네. 이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진 거죠. 그렇죠. 네. 언젠가는 어쨌든 한번 다룰 수밖에 없었던 소위 NL 주사파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박홍 총장이 공론화를 하면서 이제 정말로 주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당시 운동권 내부에서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그럼요. 아니었던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공안 당국이 그 학생운동에 탄압을 하기 위해 김일성 분향소 사건을 터뜨리고 이어 주사파 문제를 터뜨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민중운동이나 학생운동 내부에서 주사파 요새는 그 주사파란 모르더라고요. 우리 지다음에 그럴 수 오는 있죠. 학생들이 주사파를 모르고 그러면 너는 주체 사상은 아니? 했더니 그럼 어디선가 들어본 거는 같은데요.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사파는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줄여서 주체 사상파, 줄여서 이제 주사파 이렇게 하는 거죠. 주사파라면 주사 이모 이런 것도 올릴걸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소위 주사파에 대한 언론의 집중 취재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보수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당시 진보 매체였던 월간 말 그리고 사회평론길 등이 취재한 내용들도 당시에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보도 내용을 좀 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지만 1993년부터 학생운동 내 주체사상이죠. 주사를 한국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올해 1994년 더욱 맹종적인 분위기가 득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그 월간 말의 보도도 있었고요. 네. 주사를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한국화한 정치 집단을 비판하는 문서가 학생 사이에서 돌았다.
그 결과 반대 집단은 거의 NL 주류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다. 뭐 사회평론 길에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이게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도들은 당시 NL 내부의 흐름을 일정하게 확인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학생 운동에서 나타나는 한 청년 또는 한 청협, 그러니까 청년단체 협의회죠. 내부의 노선 분화나 나중에 확인되는 민혁당을 볼 때 실제 NL 내부가 주체 사상을 두고 주체 사상을 수용하는 방식을 두고 태도를 두고 꽤 오랜 기간 논쟁과 대립을 벌여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박홍 총장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사파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이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체 사상,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학생운동사를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인데요. 우선 흔히 주사파라고 하면 김일성이 창안했다는 주체 사상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해서 남한의 혁명을 모색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주체 사상이란 도대체 뭔가 이거를 뭐 간략하게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주체 사상 뭐 간략하게 설명이 안 되는 주제인데 그래도 간략하게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라고 말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인간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의해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진다. 우리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체 사상은 이렇게 역사 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첫째로 사상에서 주체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소련이나 중국의 사회주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조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주체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마르크시즘의 발전된 형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정치에서 자주, 즉 외세의 간섭 없는 민족 자주를 실현하는 것이 주체 사상의 본령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 경제에서의 자립. 경제적 종속은 정치적 자주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립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외세에게도 굴하지 않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자위가 곧 핵무기를 자위권으로 보는 인식으로 나중에 발전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 뭐 그렇게 뭐 나쁜 사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의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논리와도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사파 이런 문제에 대해 논쟁이 필요한 건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주체 사상의 앞부분 그렇죠. 책을 네. 보면 앞부분인 거고 이제 이게 그 다음, 구체적인 네. 혁명론으로 이어가면 이거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체 사상의 지금 두 번째 핵심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네. 역사 발전 이론에서 등장하는 사회 유기초론을 수용하여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수령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네. 수령론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연상되는 게 뭐냐면 한총련 이전 전대업 때도 이미 의장님 나올 때 특히 여학생들 엄청 진짜 환호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한 집단, 한 무리가 한 별을 우러러 보내 이러면서 의장을 이렇게 맞는 걸 보고 옹립한다고 했죠. 예,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이제 수령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모든 유기체가 뭐 우리 인간같이 팔, 다리 이런 말단 촉수 역할이 있고 심장의 역할이 있고 뇌수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노동당과 수령이 심장과 뇌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뇌수가 인간의 행동을 다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처럼 이 누구한테 우리가 권력을 이양한 지도자가 이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분열이고 반혁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와 연애하고 헤어지고 이런 문제조차도 조직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걸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는 수령의 영도를 옆에서 배우고 학습한 후계자가 수령을 계승한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당연히 세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후계자론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체 사상은 그 이론의 아까 나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론의 내용보다는 수령론이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다. 그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민주적 가치에 우선하는 개인의 용도. 이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나 해방을 주장하는 것이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운동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리 학생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주류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지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근데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사구체, 사회구성체 논쟁과 혁명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실은 주체사상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5.18 광주항쟁 이후에 반미, 반제와 연결된 민족 자주는 매우 강렬하게 우리 청년 학생들을 묶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장선에서 8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민족해방론, 즉 NL의 이론은 식반론이라고 하죠. 식민지 반봉건론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는 외세, 제국주의 개입과 이로 인한 강제된 분단 체제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 즉 민족모순 극복이 1차적 과제라는 이 혁명론이 이제 제기된 건데요. 이는 주체 사상이 내세운 외세에 관섭 없는 민족자주와 바로 연결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네요. 예, 여기에다가 비판 논쟁이 과잉된 지하서클 문화에서 일사불란한 대중운동의 효율성이 필요했던 조건에서 수령론 또한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고요. 이런 조건에서 사람 중심의 품성론까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운동론이 주체 사상과 결합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곧 북한 김일성 체제의 맹종으로 이어지거나 수령론에 입각한 대표자의 영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뭐 공식적인 문서화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개화되거나 이런 지점까지 나아가지 않았었거든요. 방금 아까 이영선 친구가 얘기했듯이 그런 문화는 있었어요. 전대협 시절에도 의장님 옹립식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수령론에 입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지만 근데 이것이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 한총련의 공식 문서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운동적 이념적 지향과 연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주체 사상을 흡수해서 그 주체 사상 자체가 혁명론이 되거나 운동론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한국 사회의 민족 자주라고 하는 민족 해방 이론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있었고 네. 거기에 주체 사상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NL의 혁명론의 주체 사상이 가미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운동적인 사상이 북한에 대해 맹종하는 주사파의 형성으로 또 그것이 주류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전히 이해 불가인데요. 그 네. 지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NL의 이론적 기초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도 다뤘고 90년대 학생운동사 일부에서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86년 김영환의 소위 강철 서신으로부터 NL 이론은 형성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학생운동 내에서 NL로 통칭되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 살펴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당시 한국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던 미제에 대한 분단,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반미 반회세 민족자주라는 기치하에서 학생들의 정서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민족적 감정이 결합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의 주류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현실은 주체 사상이 주류가 되었다기보다는 민족 해방론이 주류가 되었고 여기에 주체 사상이 가미되면서 결과론적으로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는 점차 주체 사상파가 거의 뭐 운동 진영이 그렇죠. 주류가 네. 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랑 좀 다른 거는 그런 기류가 있었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자신의 사상으로 공식화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네. 거죠. 그래도 90년대 초에 일어나서 운동적 관점에 생각하는 민족 해방을 위한 북한과의 연대를 넘어서 북한 정권
또는 김일성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맹종으로 이제 네.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언급했다시피 운동권 내 주체 사상파가 상당히 퍼져 있고 그 뒤에 북한 정권이 있다는 발언이 사실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아니에요. 있겠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북한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운동 노선을 그렇게 정립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네네. 학생운동 전체의 배후에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이 존재하고 지도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학생들이 그 북한의 방침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 그렇다. 혹은 전대협이나 한 청년이 그런 지도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학생운동을 끌고 가는 리더들, 활동가들의 언더 조직이 그런 지도를 누군가에게 받았거나 혹은 그렇죠. 이 지도를 받아들였거나 그러면서 이 언더 조직이 학생운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이 공식적인 조직 활동 외에 비합법 언더 조직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은 그거는 NL이나 BNL PD들이나 그렇죠.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 조건에서 학생운동이 북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직접 북한의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직접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관철되는 꼭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민족 해방의 관점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북의 지령에 의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만 규정한다면 이것은 당시 공안당국이 학생운동을 매도하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고 이렇게만 하면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상당한 정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노선에 맞고 틀림과 관계없이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동의했느냐 아니면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NL은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하나의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분단된 사회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이론이고 노선일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나 실장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공안당국의 매도일 뿐이다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 이제 그 이후에 터진 그 민혁당 사건이 실질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 그림과 같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혁당 소위 민족민주혁명당의 김영환은 92년 두 차례 이제 반잠수함을 타고 이제 북한에 미립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또 조선노동당 입당하고 이후 남으로 내려와서 같은 서울대 파리학번이었던 하용옥 씨 등과 조직한 지하혁명당이 바로 민족민주혁명당 줄여서 민혁당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김용환 씨도 모든 걸 다 나중에 다 본인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 드러났지 저 사건을 갖다가 조작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실제 네. 북에 갔다 온 까지 다 확인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민혁당을 만들고 이후 북한 정권과 계속 소통합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난 거고요.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대협이나 범민련의 주요 활동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또한 소위 한국민족민주전선 줄여서 이제 한민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이 하던 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송출은 북한에 있는 황해도 해주에서 이제 송출되는데 일부는 이게 사실은 여기는 한민전이나 남한에 있는 비공개 지하 조직에서 원고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보냈고 거기서 이제 방송만 한 거다. 이런 얘기서부터 아니다. 북의 통일전선부가 이걸 갖다 한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논쟁이 있는데 이건 뭐가 옳다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학계에서는 직접 한민전이 한국 사회에 있는 지하 조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다수가요.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국외 소리를 통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수용하고 학생운동의 전략 방향을 모색 지도하기도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이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운동 뒤에 북에 일정한 지도가 있었다는 점은 뭐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옛날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94년도에 이제 북부 정책위 의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총련의 유일한 정책위원이에요. PD 중에. 그러니까 한 30몇 명이 모이는데 유일하게 PD는 저 하나. 그런데 한총련 총노선을 만든다라고 어디로 와갖고 논의를 하자라고 제가 이제 이상하게 지령까지 받는 거죠. 어디로 조심스럽게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당시 한총련 정책위 의장께서 자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더니 뭐뭐뭐 문건 몇 호와 몇 호를 꺼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건이 없는 게 나밖에 없는 거야. 다 꺼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뭐였냐? 그게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친 거죠. 그 문건을 실제 꺼내놓고 그거를 보면서 토론하고 한총련의 1년 사업의 총노선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런 NL이 학생운동의 주류였다면 감안하면 이런 경향성들이 사실은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라고 얘기한 박홍의 말은 그냥 신소리만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볼 수 사실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도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협이나 한총련의 공식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연결되어서 그 북의 지령으로 운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나 또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산호맹이 산호맹은 너무 주사파의 어떤 배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냥 학생운동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소리였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산호명의 혁명론은 NDR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NL 주체사상파는 NLR이었다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산호맹이 바가 제대로 있잖아요. 못한 거예요. 그런 네. 평가를 받고. 그런 것보다 이름이 산호청이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름 갖고 그냥 뭐 뒤집어 씌운 거지 이거는. 네. 자, 주체사상파가 주류가 된 학생운동의 이제 NL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가야 할 텐데 통칭 NL의 주체사상파가 있다면 그러니까 주사가 있다면 비주사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소위 NL 비주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NL 비주사 얘기도 좀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드리자면 이게 뒤에도 나중에도 한 95년도 학생운동을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통칭 한마디로 얘기하면 NL 주사는 이런 거 수령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노선을 거의 이게 중요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인 거죠. 반대로 NL 비주사는 민족해방, 자주, 뭐 통일 이런 것들의 큰 방향과 반미 반제의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수령론을 채택하지 않거나 또는 그 북한의 담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남한의 조건에 맞게 비판적으로 상황에 맞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NL 비주사 그룹에는 뒤에도 살펴보겠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CA가 다수파가 노회동 다수파가 분화하면서 NL로 넘어갔다 얘기를 갖다가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CA에서 분화돼서 NL로 넘어간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NL의 대중적인 반미 통일 의제나 자주민주 통일 구호가는 동원력 등을 인정하고 NL의 운동 지형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는데요. 이 NL의 기본 노선은 인정하지만 수령론과 교조화된 운동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그룹이 있었던 거죠. 예, 이들이 소위 나중에 관악 자주파라는 그룹을 형성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우리가 그림표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나옵니다. 이 그룹이 결국에는 NL 비주사의 갈래에 대해서 로부터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였다. 그게 나중에는 NL로 나눠지기보다는 나중에 진학년과 통합하면서 21세기 진보학생연합, 21세기 진학년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네. 주체사상에 대한 이야기, 그 이념과 확산 과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갈래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이후에 정부의 강력한 공세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여론도 비판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도 이어주시지요. 네, 이 발언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폭력과 낡아빠진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학생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사파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척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책에 또 호응하듯이
우리 또 박홍 총장은 아주 신나서 계속 그 다음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뭐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북한의 초청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고 또 공안 당국은 그럼 이거 확인해야지. 결국 어떻게 해요? 언론, 학계, 뭐 문화계까지 아주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이때가 시점이죠. 네. 이때를 한국판 메카시즘 시대다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메카시즘 하면 미국에서 1950년부터 한 54년까지 조지프 레이먼드 메카시 상원 의원이 이제 공산주의자를 색출한 다음에 벌인 일련의 소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다. 당시 박홍 신부님에 의해서.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한 총련과 범청학년 간의 팩스 교류 사례를 공개했고 또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던 사면과 복권 대상에서 주사파는 제외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런 과정에서 밝히게 되고요. 또 각 공안부서가 주사파를 놓고 서로 누가 더 주사파를 때려잡냐 뭐 이렇게 그렇죠. 경쟁하는 형국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주의 청년 동맹 검거가 이어졌고요. 범민족 대회를 앞두고는 범민족 대회 추진본부의 이창복 의장 등 2명을 구속하기도 했고 5차 범민족 대회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이 과정을 신공황정국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요. 94년 9월까지 구속자 수가 744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신공안정국이 조성된 6월부터 8월 구속자가 전체 구속자의 5%를 넘는 50%. 50%가 넘는 432명이었다니까요. 엄청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요 3개월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때려잡은 주사파란 이름으로 그렇죠. 때려잡은 네. 거군요. 그 김총동 사건을 할 때 제가 음. 그 제가 다녔던 대학교 학생회관을 할 때 새벽에 치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있었는데요. 불이 났기 저는 도망을 가서 다행히 안 잡혔는데 새벽에 정문을 갖다가 저 정경차로 밀어붙이고 들어와가지고 학생회관을 갖다가 다 털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 관련이 없는 몇 분들이 잡혀갔는데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주의 청년 동맹 사건으로 그렇죠. 이름이 오르는 저는 80%는 그 조작됐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주사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이렇게 네, 그렇죠. 시작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94년의 학생운동. 우리가 지금 불바다 발언부터 시작해서 조문파동, 뭐 주사파 발언 쭉 이어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94년 학생운동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994년의 학생운동은 주체 사상을 수용하면서 그 활동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총련 2기는 94년 5월 28일 조선대에서 부산대 총학생회장인 김현준을 의장으로 하여 출범을 합니다. 한 총련은 2기 출범식에서 이후 한 총련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출범 선언문을 채택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앞에서 프롤로그에서 잠깐 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미제국주의자들의 또 다른 노예가 되어버린 이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 조국 해방 전쟁을 벌여낸 지 44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겠죠. 반도 곳곳을 피로 물들인 전사들의 조국 사랑의 일념. 시뻘건 핏빛 강물이 돼버린 낙동강을 등지고 눈물을 곱씹으며 돌아간 조국 해방 전사들의 투혼이 아직도 우리의 심장에 강물이 되어 거세게 굽이치고 있다. 뭐 시뻘건 이 부분은 사실 낭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있는데요. 정말 그냥 너무 너무 진짜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 총련 2기의 과격성 또 맹종적인 성격 이런 거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기 사업계획서에도 같은 기조가 보이는데요. 앞에 이제 출범 선언문과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총련 2기의 활동 방향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으로 표현하고 북한 인민군을 조국 해방 전사로까지
규정하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죠. 정말. 지나치게 뭐 대중적이지도 않고요. 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인 것이죠. 네. 북한과의 연대, 조국 통일과는 또 다른 북의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북, 북한과 연대하자거나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반미의 대결전 국면, 김영삼 정부 타도 선언이었는데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한 청년은 출범하면서 변화된 조건에서 학문, 투쟁, 생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대중적 운동 노선으로 전환을 선언한 바가 있었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대협과 우리는 학문,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 대중적인 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한 청년 2기는 생활, 학문 공동체는 식민지인 남한의 현실에서는 반민족적인 4대 매국 정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평가하면서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한 청년 1기에서 제시한 교육 대개혁, 부문 계열운동, 민족연대류의 사업은 실종된 거죠. 세 번째 한 청년 2기는 한 청년 총노선의 정수는 어디에 있냐면 한 청년 최고 대표자 사상 에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밝힌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령론하고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청년 최고 대표자는 100만 청춘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의 유일한 체현자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100만 청춘의 최고 의사의 표현자이며 하구 대중에게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활동 능력을 키워주는 100만 청춘의 유일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대표자를 믿고 삶과 생활, 운명을 의탁하고 믿으면 삶은 개척됩니다. 네. 거의 뭐 민족의 태양이시고 결의의 지도자이신 한청년 의장 이렇게 되는 그때 거예요. 그 영도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분이- 섬찟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네. 주체 사상의 수령론을 빼다 박았다는 네, 느낌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그 나 실장이 읽은 그게 한충년 2기 총노선에 나온 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총노선이 통과되는 게 언제였냐면 그 당시에 부산대에서 있었던 대의원대 출범식 전에 대의원대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4월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 출범식 한 달 전이었는데 아까 그 출범 선언문이 낭독된 것은 조국 해방 전쟁 뭐 이렇게 하고 낭독된 것은 조선대에서 열린 출범식이었고 그 한 달 전에 부산대에서 있었던 대의원대에서 이 한충년의 그 2기 총노선이 결정되는데요. 이때 당시 저는 이 문제를 강하게 반대 토론을 이제 하고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뭐 총학회장들이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들 많았어요. 박용진 씨, 강병원 씨, 또 당시에 서울대 총학회장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 교수하는 정재관 씨 뭐 이런 등등이 일어나서 반대 토론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반대 토론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하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그러더니 자, 표결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결 직전에 저희는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다 한충년 대의원대 그 집단 퇴장하고 바깥에서 규탄 집회를 갖다 따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시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정말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한충년 의장이 100만 청춘의 유일한 정치 지도자라는 건데 사실 그때 당시 한충년 의장이라 봤자 4학년 5학년 연배로 기껏해 봤자 우리랑 한두 살 차이거든요. 이때 김현준 씨가 군대 갔다 온 88학번이었나 이랬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갖고 뭐 많지도 않아요. 저보다 한 살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88인가 87인가 그랬는데 근데 거의 또래 친구거나 선후배인 한 학생이 모든 대학생의 유일한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에게 나의 삶을 의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비판하기보다는 민망해요. 민망하고 듣기조차 낯뜨거운 민망해요, 얘기가 진짜. 된 거죠. 근데 이런 주체 사상이 학생운동 내부에 퍼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왜 94년도 시점에 최고 대표자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됐을까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은 93년, 94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범민련과 민족회의의 분화 과정, 그다음에 주체 사상을 한국화하려는 시도와 그 내부에 대한 반발 등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대표자 운운한 것은 아마도 NL 학생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내 분화와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었던 시도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표자의 권위를 세게 세워가지고
그 대표자의 권유로 노선 갈등을 잠재우고 NL 주류가 자기 중심으로 한 청년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NL 학생 운동 내부의 노선 갈등은 대표자 사상으로 봉합하려는 시도는 자유로운 비판이 생명인 운동 내에서 이건 완전히 퇴보이자 그렇죠. 쇠퇴가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당시는 어쨌든 문민정부가 출범한 때고 네. 현실에 기반한 개혁이 현안이 되고 있고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고 청년 문화는 서태지로 대변되는 신세대 소위 X세대가 주도하고 있고 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이후 이때쯤 되면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배낭여행이 유행하던 그렇죠. 시절이었는데 전 세대와는 어쨌든 적어도 다른 물질적인 풍요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보았던 이 세대가 이제 성장하고 그 사이에 형식적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던 시기 이 시기에 이런 방식의 운동 학생 대중과의 유리를 자초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대적 조건과는 다른 노선, 주체사상의 수용과 전면적인 정권 타도 투쟁을 선언했던 한총련 2기, 94년의 학생운동 이후 어떻게 이 하반기를 넘어가게 되는지 잠시 쉬고 그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94년의 학생운동. 위원장님 예.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채팅창에 인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네. 네. 진님, 진470님 반갑습니다. 오영진님 본방사수 고맙습니다. 김태수님 94년 그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예, 정말 더웠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군요. 수직큐리 0830님 반갑습니다. 오영진님, 이영선님은 인민 배우시네요. 네. 아유, 네. 더 잘할 수 있어요. 유지호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 학생운동 하반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기 한총련은 출범과 함께 바로 조문 파동에서 그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8월 그 급진성과 맹종성은 8월의 범민족 대회에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94년의 범민족 대회는 서울대에서 열렸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죠. 이 대회는 범민련과 새통체인 민족회의가 통일운동의 방향을 놓고 논쟁이 진행되던 시기 민족회의가 8.15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운데 범민련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대회였습니다. 한총련은 자신들의 기본 노선에 입각하여 이 대회에 총력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미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던 공안당국은 대회를 불허하고 강행할 경우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런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8월 14일 대회장인 서울대에 무려 전경 7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네요. 최루탄과 쇠파이프, 화염병이 다시 등장하면서 아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치열한 공방전의 와중에 경찰은 헬기를 동원하여 최루액 4,000리터를 엄청나죠.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 뿌렸고 또 학생들은 소방호스를 동원하여 물대포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아주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굉장하네요. 체류액이 네. 4,000리터라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2기 출범식에서 선언한 대로 그야말로 격렬한 반정권 투쟁을 벌였군요. 근데 잠깐 여기서요. 이 범민족 때는 범민련이 주최했으니 범청학련을 필두로 한 한총련이 총력으로 결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면 왜 민족회의는 8.15 행사를 갖지 않았을까? 새로운 통일운동체로서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했던 민족회의 왜 8.15 행사를 갖지 않았나요? 네, 93년에 이어서 94년에 새로운 통일운동체, 새통체 운동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94년도 초에 문익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서거하셨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미뤘었는데요. 그 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급서한 이후에 새통체 운동이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94년 3월 25일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약칭 민족회의라는 이름의 단체가 발기인 대회를 갖습니다. 발기인 대회까지 진행되면서 통일운동체가 분화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운동체를 포괄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조직인 전국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이 양측을 조정하면서 단일한 통일운동의 대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입장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국연합은 민족회의하고 범민련의 갈등이 파국까지 가지 않도록 이 두 단체의 공존을 인정하는 정도의 결단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벌어보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전국연합은 범민련의 의의를 존중한다. 대중적 통일운동체, 새 통일운동체와 범민련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시간을 갖고 조정해 보려고 했던 건데 전국연합의 이런 결정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새통체 추진그룹이 94년 7월 2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창립대회를 열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뭐 꼭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북에 의존하는 통일운동 혹은 NL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통일운동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좌파적인 통일운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민중정치연합, 약칭 민정연 그렇죠. 이런 조직이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진정추와 같은 조직, 그다음에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령과 같은 좌파 단체들도 이 민족회의에는 참여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 과거 이제 92년도 백기환 선본을 같이 했던 이제 주요 그렇죠. 좌파 정치 단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51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맞은 첫 시험대가 8월 통일행사였는데 두 단체 간의 단일 대회를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민족회의는 준비 정도가 부족하고 내부 단체의 의견이 나타나면서 8월 대회는 범민련이 주최하는 범민족 대회만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94년 범민족 대회는 범민련 주최로만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위 PD 계열의 학생운동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문제가 등장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 그리고 국민 정서와도 일정한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 국면에서 PD 운동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대협 시절에도 NLPD 대립이 없었던 건 아니고 PD그룹은 독자적 운동의 양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대협은 학생운동의 정파를 총괄하는 대표적 의미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내에서 그 이견은 제출하더라도 뭐 따로 놀거나 이러지는 크게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한중년 시대가 열리면서 완벽하게 NL 그것도 NL 주사그룹이 운동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PD그룹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졌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학생운동의 대표체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의 모임, 대표들의 운동체, 그러니까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다 포괄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 한총련 틀 내에서 같이 활동하자니 한계가 계속 뚜렷했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PD그룹은 우선 한총련의 혁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총련의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PD그룹은 93년도에 레프트 프레지던트 테이블 LPT 그러니까 좌파 뭐 총학생회장단 테이블 연석회의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 테이블을 확대 재편해서 한총련 개혁 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를 만듭니다.
의장은 당시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정재관 씨가 맡았었고요. 저는 여기에 뭐 정책과 총노선을 만드는 역할로 결합하게 큰일 됐습니다. 나셨네요. 뭘 큰일이에요. 근데 단지 이 그룹이 좌파 총학생회장단의 모임을 넘어 좌파 단과대학생회장까지 포함하여 확대된 조직이었고요. 이들은 당시에 이영채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한총련 2기 의장 선거의 후보로 이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좌파로 바꾸기 위해서 좌파 후보를 내시는 거군요. 그렇죠. 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독자 네. 후보를 낸 거죠. 지금 이제 이영채 씨는 지금 이제 이후에 공부를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제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후보로 출마하려면 대의원 추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총련 규약에 복수 추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NL이면 PD도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추천을 안 해주는 거고, 지역 청년별로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총 200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가 받으려고 하면 야, 이게 뭐 우리 지지 안 해도 되는데 좀 경선은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도 복수 추천이 안 되니까 나는 이미 저쪽에 줄 서서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고요. 그래도 겨우겨우 모든 지역에서 20명을 다 넘겼어요, 저희가. 근데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죠. 우리 나경채 실장의 고향인 남총련에서는 정말 20명도 못 챙겼어. 남청년 한 자릿수밖에 못 전체에서. 받았을걸요. 한미 구국의 철옹성을 어떻게 넘깁니까? 안 봐도 너무 적대감이 강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출마가 무산됩니다. 진짜 그래서 말도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주의자 PD계를 할 수 있는 거는 대의원대에서 NL이 한총련 최고 지도자 상을 이제 대표자 사상. 대표자 한총련. 사상을 갖다가 제출하죠. 그리고 한총련이 범청학년이 남측본부 역할을 한다. 범청학년 남측본부는 한총련이다. 이걸 갖다 결정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냐. 범청학년과 한총련은 대중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범청학년의 남측본부가 되냐. 말이 안 된다. 반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해서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PD계열은 21개 총학생회장단이 모여서 범족대 불참 선언도 하고요. 진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독자적으로 개최도 하고 그다음에 94년부터 시작된 PD그룹 전국적인 대중사업이 이때 당시 학생운동을 한 분은 좀 아시겠죠. 청년학생 한마당이라는 대중적인 이벤트를 좀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까지 한 10여 년 전 안까지는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진학년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사회진출운동 그리고 대장정 학생연합 같은 경우 부문계열 운동 등의 NL의 북한 추종적 통일운동에 맞선 좀 활동들 하고요. 전반적으로 PD그룹 같은 경우는 통일운동이 나올 때는 평화군축운동 등으로 이제 추진하고 이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전국의 총학생회장 선거에도 적극 대응하는데요. 전국 63개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한총련 개혁과 사회 변혁을 위한 전국 학생 공동 후보단, 총학생회장 후보들을 모아서 구성을 했죠. 그래서 한총련은 감상적 민족주의와 돌출적 행동 방식을 학생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대응을 합니다. 또 제가 이 전국 학생 공동 후보단을 만들고 진행을 집행위원장 역할을 또 제가 제 자랑이지만 하고 살아있는 역사네요. 예,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NL이 대신 학생운동의 방향을 돌리는 데 한계가 굉장히 뚜렷했고요. 소수의 그냥 움직임밖에 안 됐던 거죠. 늘 사실은. 소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94년의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흐름, NL과 PD의 노선 및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생운동에 대한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어쩌면 1994년은 학생운동의 중요한 변곡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시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었는데 학생운동은 그 시대를 쫓아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식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좀 더 대중적인 좀 더 민주적인 운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때 오히려 학생운동의 종래 경로 의존적이고 또 훨씬 그보다 오히려 더 퇴행적인 노선과 활동 방식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뭐 이걸 NL과 PD를 따로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NL이나 PD나 모두가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거대 담론, 뭐 상명하달, 또 동원식, 거리투쟁이주의 학생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네. 변화하는 학생들의 인식과는 다소 유리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몫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한총련을 주도했던 NL 계열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또 하염병이 있고 뭐 돌이 날아다니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국 사회를 위한 진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지하고 또 이해해줬던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한 거거든요. 주체 사상에 묶여서 북편향의 노선이나 뭐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면서 점점 학생운동은 주사파다 이런 등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 좀 국민들 그죠.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너 종북이야, 친북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화가 났죠. 네. 아무튼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서 PD 계열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른 학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학생 운동은 국민들에게는 모두가 도매금으로 그냥 주사파 이렇게 뭐 PD 계열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학생 운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결국 민주운동 전체를 주사파다, 뭐 혹은 용공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정권에게 더 힘을 실어줌으로써 운동 전체가 엄청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94년은 공안 탄압과 공안 통치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때가 정말 가장 열심히 하던 시기이기도 한데 94년도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투쟁, 농민들과 연대투쟁으로 정권의 입지를 좁히면서 전체 운동의 흐름을 고조시켜 나갔지만 하반기를 거치면서 학생운동은 위기로 마감되는 한 해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긴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 94년은 확실히 학생운동의 하강이 시작된 출발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엔 95년도에 전노 구속 투쟁과 같은 대중적이고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투쟁을 통해서 일정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국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어쩌면은 저는 이게 학생운동의 마지막 불꽃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하강의 시작에는 결국에는 94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4년 학생운동 어쨌든 두 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사실 이때부터도 사실 학생운동의 대중동력도 이제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94년, 95년, 96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중운동의 주요 동력, 주요 물리력, 주요 투쟁력이 조금씩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전체 민중운동의 기관차로서 역할하던 학생운동이 1995년 출범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으로 이전되어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994년 위기의 학생운동, 과연 1995년 이후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이제 그 이후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으로 가겠습니다. 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민주노총 창립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편파적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민주노총 창립은 당시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럼요. 사건이었다. 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이제 민주노총 이야기를 천천히 하고 네. 우선은 1995년으로 이게 막 넘어왔기 때문에 네. 95년의 일반적인 정세와 주요 흐름들을 짚어볼 필요가 우선 네. 있겠는데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면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해체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95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이 전면화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WTO 체제의 출범 이것이 이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상징적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흐름에 대응해서 세계화 원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물론 김영삼의 세계화는 이렇게 써요. 영어로 SEGYEHWA.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과 다른 건가? 네. 아무튼 이런 의문을 갖게 하곤 하지만 어쨌든 세계화 원년을 선포하고요. 실제로 한국 경제에는 이런 조건에서 비교적 순풍항해를 당시에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이때 돌파했고요. 그렇죠. 수출 1천억 불을 달성했고 GDP가 세계 11위를 기록한 한 해고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라고 하는 평가를 이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네. 모두 그게 95년도. 1995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는 집권 민자당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 통치 시기는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스타일도 그런데 들쭉날쭉했어요. 그렇죠. 뭐랄까요 이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정부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도 많았고, 너무 많았죠. 예를 들면은 하나회를 갑자기 해체를 발표한다든지 금융실명제를 막 단행하면서 긴급 경제 명령 막 이런 거 내리면서 놀랬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류의 사건이 많았는데 원래 이 정권의 탄생도 그랬잖아요. 3당 합당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어쨌든 근데 이런 집권 민자당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94년도에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일정은 6월 말에 있었던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였어요. 제1회 지방선거였어요. 95년. 네. 거기 잘못. 예. 네, 95년에. 예. 김영삼 정권으로서는 이제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92년도에 당선이 돼서 95년도니까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꼭 이 선거에서 승리했어야 됩니다. 게다가 1회 선거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거에서 민자당은 보수연합에서 김종필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때 김종필과 김영삼이 한 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김종필이 이탈하고요. 이탈해서 김종필이 자민련을 만들고 충청과 강원도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김종필은 민자당의 대표였어요. 대표 최고위원, 당대표였거든요. 근데 대표 사퇴하고 당도 탈당해버린 거죠. 자기가 비주류로 내몰리고 내각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여러 그게 핵심이었죠.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탈을 합니다.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거대한 폭풍을 만나는데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이 은퇴를 번복하고 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또한 수도권과 호남을 석권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권력 기반 안정화의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래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이라는 구도 속에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소위 신삼김 시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자당은 8.15 광복 50년 또 분단 50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프레임을 통해서 식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전노를 구속해야 되겠다.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것들로 권력의 불안정성을 상당한 정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어떤 승부사적 기질 같은 게 또 드러나기도 했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전노 구속 이것은 전국의 주도권을 쥐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했죠. 그렇죠. 남북 문제는 94년 조문파동 이후에 경색됐지만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조문파동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데 북한이 계속 잘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북한의 대홍수, 기근,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김영삼 정권으로서는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적었던 해이기도 해요. 네. 95년 전반적인 정치, 경제, 뭐 대북 문제까지 다 쌈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흐름이 이제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정치, 경제적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삼 정권은 유독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거잖아요. 특히 95년 그랬는데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예, 그죠. 95년도에는 정말 큰 사회적 참사가 많았어요, 많았는데요. 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네.
4월 28일 대우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죠. 이 사고로 사망이 502명, 실종이 6명, 부상이 93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지금 봐도 이 발생하고. 통계가 예. 보통 사고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게 당시만 해도 정권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문제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또 오랫동안 썩어 빠지게 그 굶어 터졌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독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런 참사가 줄을 잇다 보니까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도 컸었던 일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95년 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내내 이런 취임 사고가 첫 해인 많았어요. 93년에 지금 화면에 그 사진들 나오는데요.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78명 사망. 7월에 아시아나 항공 733편 추락 사고 68명 사망. 10월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292명 사망.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취임 첫 해부터 끊이지 않고 참사가 이어졌고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김영삼 정권을 재난 정권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 참사 재난이 많았던 정권이었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뿐만 아니라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네.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충주 유람선 화재, 그다음에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고요. 97년에는 대한항공 801편이 괌 공항에서 추락하여 229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사고는 사실 정권 안정에 매우 악재가 되는 뭐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의 사고가 아니라 이 정도 사고라면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정도로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신뢰도 점점 떨어뜨린 일이었고요. 김영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점점 이제 결국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95년에 꼭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제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입니다. 뜬금없이 왜 뭐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결국 학생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의 입시 제도의 골간인 95년도에 만들어지죠. 그 앞에는 우리가 학력고사였고 그다음에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이제 수시 1차, 2차 그다음에 정시 뭐 지금은 수시 1차가 사라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골간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대 본고사 폐지 또 97학번부터는 사립대 입학 정원 자율화가 됐고요. 또 학부제 도입 이렇게 대학의 입시제도가 좀 자율화를 기본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학생 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이게 사실 입시 위주의 그 교육을 좀 변화시키겠다. 원래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당연히 전인교육이겠죠.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다. 그런데 전인교육을 해야 할 교육의 장이 이렇게 입시기관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아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입시제도를 백날 바꿔도 기본적인 그 교육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열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웠는데요. 이 제도 개혁은 김영삼 정권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5월 31일에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에 대한 진단 이거로 인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런 인식 속에서 보고서를 제도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수능이 30년 넘었죠. 이게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사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절대 수능이 쉽지 않고 또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부실대학의 난립을 결국 야기시키고요. 또 이런 이 제도 개혁 때문에 학부제에 따라서 경쟁 구도가 대학 안에서 재현되죠. 또 학생들은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만들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예, 여기 학부제 얘기를 조금만 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다녔던 대학도 뭐 사회학과, 영문과, 동문과 이런 과에서 문과대로 하나를 갖다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과를 정하겠다. 근데 1학년 때 학점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갖고 애들을 갖다 1학년 때 이제 얽어매 놓는 거죠. 서열화 시켜 버리는 거죠. 과가 서열화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한문학과나 뭐 불문과나 이런 데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과는 그 과정에서 다 없어졌어요. 국문과가 없어진 학교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학 자체가 완전히 이제 자본의 그 공간으로 이제 변화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이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완전히 이제 그때도 경쟁에 살아남지 않으면 안 좋은 과 간다. 이렇게 꼭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학생 운동의 약화로 사실은 굉장히 직결되었다. 이렇게 꼭 맞아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 1학년부터 쫄쫄쫄 따라다니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맛이 있어야 네. 되는데. 공부해서 좋은 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문제가 그리고 발생한 1학년 거죠. 끝나고 군대 가는 문화가 또 생기면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 짧아졌죠. 어떤 분들은 이 교육개혁이 단지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쟁과 능력주의의 단초가 되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더라고요. 더구나 당시는 이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질서가 우리에게 다가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또 맞물리면서 경쟁과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가를 덮치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곧바로 IMF 구제금융이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학생운동에 미친 타격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95년의 한국 사회를 둘러봤는데요. 이제 95년 전반적인 민중운동의 흐름들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95년은 내내 민주운동을 끌고 간 것은 결국엔 전노 구속투쟁, 전두환 노태우 구속투쟁과 5.18 특별법 제정 투쟁이었습니다. 개혁과 문민을 표방했던 김영삼 정부 입장에서는 군사정권과의 단절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김영삼 정권은 계속 결단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지부진하게 진행됩니다. 민중운동 95년 내내 이 문제를 민중적이고 시민적인 의제로 제기하면서 정권을 압박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합니다. 미안의 민주주의를 결국에는 우리가 완성하자는 투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 통일운동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운동 내 갈등 구조가 더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고 이런 대립으로 통일운동은 정확하게 이 95년도를 기점으로 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또한 번 민중운동 전체 혹은 학생운동 내 NL 계열의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95년도 민중운동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민주노조의 총단결의 상징 민주노총의 창립이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한 시기가 마감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는 물론 이후 민중운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노동운동은 95년 내내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노선, 전략, 조직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운동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민중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김영삼 정권은 그동안 강경 탄압 기조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범민련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이나 한 총련의 북한 편향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그동안 체제 밖 운동으로 규정하면서 그 탄압했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체제 내 수용을 좀 검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부쩍 성장했던 시민사회 운동의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주기도 하는 유화책을 쓰기도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년의 전반적인 운동의 흐름과 정권의 대응 이걸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흐름들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5년 5월 한총련 3기가 정태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출범합니다. 한총련 3기는 지자체 선거 대응,
평화협정, 연방제 등을 이제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통일 원년, 지자체 선거, 통일운동 실천으로 사고공화국 심판하고 분단 50년 철조망을 걷어내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의원대에서 좀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바로 범민련 가입을 유보한 것인데요. 이 유보에 대해서 한총련 의장 정태응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민련 가입 유보는 반통일 세력인 현 정권에 의한 규정이긴 하나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애국 역량을 결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후 가입과 개선 문제를 고민하면서 8.15 행사에서 통큰 단결로 범민련, 전국연합 등과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말은 통큰 단결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NL 세력 자체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반영하는 알수 것 있죠. 같네요. 네. 예. 실제로 또 이후에 통일운동은 분열하고 동시에 NL 내부도 뭐 복잡하게 그 논쟁과 분할을 거치게 되곤 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95년 운동을 정리를 하면서요. 먼저 95년의 통일운동의 양상, 8.15 행사 그리고 정부의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입장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 관련해서는 계속 네네.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5년 통일운동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통일운동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95년은 분단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요한 해죠. 그래서 1995년은 통일운동 주체들에게 당연히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이 점 때문에 통일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통일원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희망이 섞인 말이었겠죠. 그리고 이 통일원년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당연히 8.15 광복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각 단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먼저 4월 22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그리고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포함해서 140여 개 단체가 참가해가지고 8월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발족시킵니다. 광복 50주년이니까 뭐 이렇게 네. 하긴 해야죠. 의미가 예, 있었죠. 예. 한편 북측은 95년 1월 24일에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8.15를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경축하고 이를 계기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한국 정부만 의도적으로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정부까지 포함 북한은 민간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주장하니까 예, 민간 단체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렇죠. 한국 정부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만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걸 평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북 당국 간의 차관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8.15 공동 경축 행사를 하자, 남북 합의서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문파동이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조문파동 이후에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이어서 북한 당국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었지만 제안을 한 거죠. 정부 차원의 민족 공동행사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김영삼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 행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할 테니까 민간은 가만히 있어. 이런 거죠. 5월 16일 정부는 일체의 5개 공동집회, 인간 띠입기 같은 평화집회의 외양을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에 단호히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광복 50년, 그리고 뭐 분단으로 따져도 50년인데 민족끼리 무언가를 할 만한 계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가 이렇게 어쨌든 민간 통일 행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범민련이나 민족회의가 8.15 행사를 그럼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이럴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정부가 얘기하는 뭐 금지하겠다는 거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8.15 행사를 준비하는 통일운동체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지향하며 설립된 민족회의는 범민족 대회가 아닌 8.15 민족 공동행사를 통해 모든 통일운동을 단일한 대회로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범민련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오던
6차 범민족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이제 민족회의는 범민연의 방침이 자칫 통일운동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음 같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읽어보면요. 1990년부터 5차례 개최된 범민족 대회는 범민연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대회가 아니라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치르는 공동행사였다. 따라서 범민연이 어떤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면 거족적인 행사로서 범민족 대회가 아니라 범민연의 내부 행사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오케이.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범민연이 따로 뭐 하려면 그걸 범민족 대회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였던 거죠. 너네는 일부밖에 안 되는데 자꾸 왜 너네가 전체를 대표하려고 하냐. 사실은 그렇죠. 전체는 우리가 지금 전체 민족 공동행사를 추진한 우리가 전체인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한 거예요. 네. 근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예. 학생운동 특히 그동안 범민연과 거의 단짝이 돼서 범민연 쪽대를 해왔던 한총련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꼭 선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입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범민족대회 안 하고 이번엔 8.15 민족 공동행사를 크게 하자라거나 예. 아니면 우리는 범민족대회를 하겠다라거나 뭔가는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입장을 정하려면 내부에서 또 논쟁을 해야 했을 것 같은데. 네, 논쟁이 예.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총련의 다수파, 뭐 NL 주사 계열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자주 계열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열이 일단은 범민연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열리는 범청학년 축전에 학생 대표를 북한에 일단 파견합니다. 이제 사실은 김영삼 정부와 이 통일 문제로 이제 각을 정확하게 세우겠다라고 이제 행동에 나선 거죠. 그래서 8월 14일 한총련은 범청학년 주최로 8.15 판문점에서 열리는 민족 공동행사의 남측 대표로 가톨릭대 이혜정과 인천대 정민주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이게 이제 그냥 여기서 간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 입국한 거예요. 입국. 예. 비공개 입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89년도 임수경, 91년도 박승희와 송용승, 94년 최정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제 북을 이제 입국한 거죠. 학생 대표로. 그렇지만 한총련 내부 혁신 계열 이후에 뭐 우리가 이후에 좀 알아보게 돼 사람세란 계열이라고도 하고 뭐 비주사 NL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그룹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부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거죠. 반대를 하고 나섰으니까. 그러자 한총련의 NL주를 뭐 흔히 자주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주계열과 범민연은 범민족대의 소극적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갈등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14일까지도 민족회의와 범민연은 공동의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두 개 행사가 주최 단위를 달리해서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분열이 된 거죠. 사실은 그전에 NL의 전통적인 노선은 통일 단결이었거든요. 그렇죠. 내부는 논쟁하더라도 행동은 통일 단결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노선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5 오후 8.15 민족 공동행사는 보라매 공원에서 한쪽에서 보라매 공원 별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한쪽에서 보라매 공원에서 하고 6차 범민족 대회는 서울대에서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세통째 논쟁부터 시작된 통일운동 진영과 NL의 분화가 결국에는 같은 시간대에 두 개의 대회를 치를 정도로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더 나빴던 게 이제 벌어집니다. 8.15 민족 공동행사에 이제 한총련 대회가 오후부터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참 이제 열기가 막혔고 막 다다르는 시점에서 쭉 다 빠져서 서울대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찬물을 끼얹고 가버린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죠? 그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됐다. 시간이 돼서 뭐 우린 간다. 이 그러니까 얘기인 양쪽 거죠. 다 참여하려고 한 거 아니, 아닐까요? 그러니까 통일운동의 분열을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둘 다 참여하자. 근데 얘가 앞에 참여하고 저기도 가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그것보다는 한 행사 입장에서 보면 대호가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 건 그야말로 참 치명적이긴 하죠. 차라리 이날 겪고 그냥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밤이라도 서울대를 이동했으면은 뭐 서로 이렇게 갖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봤을 텐데 한참 대회가 이제 결정에 다다른 저쪽은 시점에서 시작하고 한참 있다 갔겠죠. 그냥 쭉 네. 가버리니까 참 완전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거죠. 뭐 이 행사를 기점으로 NL의 분화 분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그렇죠. 네.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민중운동 내에서 굉장한 논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결국
NL 내부의 분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행사 모두 공권력과의 충돌은 없었죠. 네. 네. 아마 그 50주년이라는 그 무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서 본 것처럼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로 공권력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서 벌어진 이제 정부 주도의 해방 50돌 경축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정부로서도 공권력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겠죠. 거기다 뭐 자기네 경축 행사 하고 있는데 공권력을 투입해서 모양새가 또 흐트러지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범민련이나 한총련 그 범민족대를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기존의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반기에 범민련에 대한 뭐 이제 살펴보겠지만 대대적인 수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구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하반기 얘기도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95년 11월 29일 보안수사대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을 비롯해서 대부분 사실 고령이잖아요. 그 고령의 나오셨던 분이죠. 네, 근데 그 고령의 29명의 간부를 연행합니다. 이전까지 범민련의 일부 인사만 이제 구속하거나 아니면 뭐 봉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앙과 지역의 간부를 동시에 한 번에 대거 구속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이는 범민련 자체를 이제 와해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범민련하고 한총련은 이후 더 강경하게 이제 김영삼 정권과 맞서게 되고 뭐 이런 그 첨예한 대립 양상이 1996년 연세대 사건으로 귀결됩니다. 그 유명한 96년 연세대 사건.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1995년의 학생운동, 우선 통일운동 진영의 분화와 분열, 두 개의 통일대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95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전노 구속투쟁, 5.18 특별법 제정투쟁, 뭐 또 민주노총 건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학생운동의 얘기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1995년 1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이 신년사를 통해 한국 사회는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WTO, OECD 가입으로 이어지며 표면적으로는 소위 선진국의 끝자락을 부여잡게 되지만 자본의 전면적 지배와 불평등의 문제를 안게 되고 급기야 97년 IMF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역시 비켜갈 수 없는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빗장을 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 소용돌이에 몸을 맡길 수도 없는 세계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 민주주의의 후퇴 등의 복합적인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95년 세계화에 맞섰던 그 역동적인 운동의 모습은 오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